안녕하세요. 대관령바람입니다. 오늘은 일라이릴리의 2021년 전체 실적과 이 제품별 실적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릴리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릴리를 일라이릴리라고 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 릴리는 창업주의 이름인 일라이릴리를 사명으로 그대로 가져다 쓴 회사고요. 1876년 설립되어서 이 미국에서는 최초로 인슐린 제제를 실용한 회사입니다. 릴리의 2021년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2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은 갭 기준으로 55억 8,200만 달러입니다. 넌갭 기준으로는 74억 3,700만 달러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에서 쓰는 회계 기준인 이 갭은 기업 회계 처리의 자유도를 높이고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아서 이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목적인데, 이게 실상에서는 기업마다 이 용어나 회계 처리 계정이 많이 달라서 오히려 더 투자자를 헷갈리게 합니다. 또한 월가에서도 갭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넌갭 기준으로 수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이러한 점에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스텝으로 이 제약회사의 숫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매출은 갭과 넌갭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릴리의 최근 이 3개년도의 매출을 보시면 매출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리고 이 현금 흐름 등을 투자자가 개별로 따져서 이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제품별 매출 추이를 한번 보면 릴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제품을 보고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것이 릴리의 매출 상당 부분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런칭한 그런 제품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릴리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현재 릴리 매출의 넘버원은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GLP-1 제제인 트룰리시티입니다. GLP-1이 뭐지 하시는 분들은 앞에 노보노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2형 당뇨 파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GLP-1 마켓은 이 파란색 선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무섭게 마켓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트룰리시티의 트렌드는 보시는 것처럼 썩 그렇게 좋지 않죠. 이미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 릴리의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이 담당 파트장이 미국에서는 이 제재를 맞을 만한 사람은 모두 맞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궁색합니다. 노보노디스크의 GLP-1 성장 동력은 이 주주분들이시라면 아실 겁니다. 다음으로 자가 면역 질환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루킨 제제인 탈취를 한번 볼게요. 인터루킨 제제는 미국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이 마켓을 늘려가고 있고요. 탈취도 그러한 트렌드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자분들은 경쟁 기업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루킨 17 제제인 탈취는 같은 인터루킨 17 제제인 이 노바티스의 이 코센틱스와도 경쟁을 해야 하고, 이 TNF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에브비가 이 편의성을 무게로 출시한 인터루킨 23 제제인 이 스카이 리치와도 경쟁을 또 해야 되고, 이 시장의 터줏 대감인 이 트램피어, 그리고 이 같은 회사에서 시장에 한참 이 선발 주자인 이 스텔라라와도 싸워야 하는 분명한 후발 주자입니다. 이 스텔라라와 트램피어의 매출이 이미 100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노바티스의 코센틱스도 이 그룹 내 단일 제품 중 가장 큰 매출을 내는 제품이니만큼 이 치열한 경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탈취의 순항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방암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이 허투 표적 치료제인 로슈의 이 트라스터주마, 허세틴에 이어서 최근에는 다양한 클래스의 신약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이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이 CDK 억제제군에서 빠르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버제니오입니다. 버제니오는 이 마켓이 주춤하는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매출액을
10억 달러까지 돌파를 했는데 버제니오의 경쟁 현황을 한번 보면 2015년에 CDK4-6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면서 클래스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한 화이자의 림넨스가 2021년 매출은 플랫하지만 이 50억 달러가 넘게 매출을 냈고요. 노바티스의 키스칼리가 9억 달러 매출로 이 세 개 회사가 이 시장에서 이 플레이 중입니다. 다만 이 노바티스의 키스칼리는 유방암 환자의 검사 측면에서 이 다른 두 개 제품보다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서는 뒤처지지 않을까 합니다. 버제니오는 특히 조기 유방암, 그러니까 이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까지 적응증을 받아서 CDK 제제의 염원인 어주번트까지 매출을 확장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빠르게 세일즈를 올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벨레이트 파마 추정으로는 2026년 임넨스의 매출은 61억 달러, 버제니오의 매출은 48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넨스는 거의 매출 성장을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버제니오는 5년 동안 3배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화이자 또한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고 CCK246를 동시 타겟하는 새로운 약제 임상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아르비나스 등과 함께 임넨스와 프로탁 제제의 병용 초기 임상을 성공 발표하면서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제2형 당뇨병 시장에서 GLP-1 계열 다음으로 이 성장률이 높은 곳이 바로 SGLT2 클래스인데 투자자분들은 이 약제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앞서 당뇨병 약제에 어떤 약제가 있는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실 건 이 GLP-1과 SGLT2라는 약제가 이 클래스가 치료약제 영역에서 이 매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디앙도 보시면 마켓은 이 파란색 선이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이 자디앙의 패밀리의 이 세일즈 트렌드가 정체 중인 것 같은 이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경쟁품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가 사실상 시장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인데 매출과 성장률을 보시면 아스트라의 포시가가 2021년 이 30억 달러 정도의 매출로 앞서 보신 자디앙의 15억 달러 정도의 매출, 그러니까 이 매출에서도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성장률 측면에서도 포시가가 볼륨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 성장률 퍼센트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포시가에서 나오는 CV에 대한 우호적이고 이 지속적인 데이터가 이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릴리 프레젠테이션에서 강조한 잭 억제제인 올루미안트입니다. 화이자의 젤란스가 이 심혈관계 이슈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러 회사에서 이 잭으로 시장 진입을 지속 진행 중이고 릴리의 올루미안트 또한 2021년 11억 1,500만 달러의 매출로 일단 블록버스터 반열로 진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야누스키나제 억제제에서도 이미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플레이 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류마티스에서는 앞서 이야기 드린 화이자의 젤란츠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버티고 있고요. 2021년 16억 5,100만 달러의 매출을 낸 이 에브비의 림보크가 강력한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 이 아토피성 피부염 시장으로 가면 일타 항체 약품인 이 듀피센트와 화이자의 시빈코 그리고 듀피센트와 직접 비교 임상을 한 림보크라는 또 거대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죠. 이 트룰리시티와 자디앙이 한 개의 경쟁자를 가지고 이 급속하게 세일즈 부스팅을 하던 시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멀티플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릴리의 자본 배치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021년만 보더라도 제약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 비용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이 주주 리턴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돈을 버는 족족 이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에 가장 많이 지출을 하고요. 남는 것들은 다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러한 점이 국내 시장과 이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국내 기업과도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봐야겠죠. 릴리는 5개 약제를 향후 2년 내 런치할 계획이고요. 이 매출 잠재력이 있는 약제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회사가 발표하는 대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5개 약제는 각각 E형 당뇨 그리고 비만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쓰는 이 혈액암에 쓰는 약 그리고 이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들었는데요. 이 모든 영역은 현재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존재를 하거나 경쟁을 예고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경쟁 회사의 마크를 한번 붙여봤는데 티아제파타이드는 이 당뇨 비만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 노보노디스크와 경쟁을 해야 하고 오랜 컨셉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억제제에서는 이 로슈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허가 허들 및 경쟁이 남아 있고 나머지 뒤에 림프구성 백혈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IBD 그리고 이 아토피성 피부염 시장은 이미 너무도 강력한 선발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년 전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파이프라인 업데이트를 보면 임상 1상부터 이 허가까지 허가 심사 품목까지 나열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3상 이상의 후보 약제들입니다. 최근 이미 허가 심의 중이던 이 비편평 비서세포 폐암 약제인 이 신틸리맙이 이 추가적인 확증 임상 권고를 받으면서 FDA 허가 획득에 실패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릴리에 불안감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기대치를 주가에 받고 있는 이 티아제파타이드가 이거에 대한 허가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약제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인 이 도나네맙이 대기 중입니다. 네, 형들 여기까지 비즈니스 업데이트였고요. 릴리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는 프레젠테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출시와 이 매출 확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릴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이 약제의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그리고 신약 개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적응증 개발 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유는 미국 주식회사라면 피할 수 없는 주가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릴리는 2015년 중순부터 2018년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 횡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어려움이란 바로 월스트리트의 공격이죠. 월가의 속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단기 주가 상승을 추구하는 어쩔 수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릴리는 주력 제품의 만료 등에 따라서 이 매출 하락이 이런 이슈가 따라붙으면서 회사가 구조조정 등에 휩싸이게 되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도 피해가기 힘들어서 이때 많은 한국 릴리의 직원들이 이 조기 퇴직 프로그램 등으로 퇴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가 사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장기 하락 횡보할 때 이 회사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이 회사의 제품 파이프라인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그 파이프라인이 허가 및 시장에 출시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그게 숫자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판단을 하고 투자할 수 있다면 그 후 보시는 것처럼 이 300% 가까운 이 수익률을 내고 있을 겁니다. 2019년에 투자를 했더라도 2020년에 투자를 했더라도 2021년에 투자를 했더라도 이 코비드 와중에도 준수한 수익률을 가져왔을 겁니다. 화이자 또한 마찬가지죠. 화이자가 이 매출 하락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제외가 되고 이 월가와 투자자들에게 많은 야유를 받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회사가 바로 이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뜯어봤다면 적어도 이 회사가 이 정도 가격이면 당분간 망하지 않고 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들이 시장성이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켰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막연하게 좋지 않다 생각하고 매도할 때 이 눈 밝은 투자자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좋은 회사의 주식이 싸게 거래될 때 사라고 하는데 형들 그런 때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다 달려드는 좋은 회사가 어떻게 싸게 거래가 되나요? 이 남들과는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릴리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역시나 자사 주주에 대한 리턴을 표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주들에게 이 높은 수익률을 올려다 준 회사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눈밝은 이 투자자라면 이 지점에서 이 회사의 조급함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친절하게 릴리가 5년간 주주 수익률을 여기 S&P 500과 비교해 두었는데, 앞서 이 사례를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계속 팔로업 해봐야 하는 기업은 이 앞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여기 뒤에서 한참 처져 있는 기업들일 겁니다. 물론 여전히 이 길리어드는 삽질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길리어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무조건 배당률이나 이 네임밸류만 보고 매수를 외쳤던 분들은 뭐랄까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스러워서 강수로 확. 아유.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네, 뒤주는 아니지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최근 몇 년간 아주 수익률이 좋았던 이 일라일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한 줄 평을 해보면 보통은 남들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이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이 본인의 독자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숫자를 냉정하게 봐야 하지만 이 내러티브와 그 속에 숨겨진 가치 평가를 해내는 게 또 이 투자자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내러티브 속에 숨겨진 이 숫자와 가치를 조금 더 현실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이 밥 벌어 먹고 사는 제약바이오 영역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오늘도 별로 재미는 없지만 이 제약바이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들 시장에서 장수하세요.